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온 후에 신아연 황도수 지음. 생애 마지막 편도 여행. 존엄사 동행을 시작하며. 첫째, 당신은 조력사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과 스위스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가? 둘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처한다면 본인도 조력사를 택하겠는가?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질문에 답한 기록입니다. 2022년 8월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를 낼 때 저는 종교적 이유로 조력사를 반대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조력사에 대해 긍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을 등졌거나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연장선에 있기에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삶의 마무리인 죽음 역시도 같은 태도와 자세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해서입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는 확고한 주체성이 조력사의 핵심 키라는 합리적 사고로 돌이키는 데에는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황도수 변호사와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파트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저는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한국 시각 오후 7시경 스위스 바젤에서 64세로 생을 마감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오랜 독자라는 인연으로 스위스까지 동행했지만 그전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폐암 말기 환자로 몇 차례 수술 및 시술을 받았지만 2년 후 재발했고 저와 연결이 되었을 때는 주치의가 예상한 여명에서 석 달 정도를 더 지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겉보기엔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호주 교민이지만 스위스에서 조력사를 택한 한국으로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아마 세 번째일 것 같습니다. 죽음의 전 과정이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저는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 화장을 마친 고인은 현재 공주 수목장 추모공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조력사는 둘 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지만 안락사는 타인에 의한 생명 중단이므로 타살이며 조력사는 타인의 도움을 받되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자살입니다. 저와 그분의 만남은 글로 이루어졌으니 이별과 마무리 또한 글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분과 직접 대화하게 된 것은 2021년 3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20년 전부터 제 책을 통해 저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대화는 어떤 계기로 마련되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건 그냥 서로 책을 좋아했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담담히 말하지만 본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동행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망설임에 떨었던지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 인연이 닿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주위에서 제게 왜 거길 가려고 하는지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니까요 라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하곤 했지요. 그러나 막상 날짜가 정해지니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 자가 반응을 겪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3, 4일 전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고를 겪으며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돌아가실 분의 감정이 이입된 탓이었습니다. 아니, 저의 순수한 죽음의 공포 탓이었습니다. 이따금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불행한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꿈에서 대리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꿈이야 깨면 그만이지만 이 일은 생생히 겪게 될 엄연한 실제의 감정이었기에 그러다 되레 제가 먼저 죽겠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 기간 중 제가 미친 듯이 매달린 몇몇 친구와 지인들이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온갖 치사한 궁리와 핑계를 짜내다 못해 차라리 당시 절정을 이루던 코로나에 걸려서 못 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고 유치한지요. 어쩌면 죽음도 이런 것인지 모르죠. 죽기 전엔 무서워 벌벌 떨지만 막상 죽고 나면 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누가 알까요? 여하튼 그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통과한 후 드디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분을 스위스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아무리 재미있어도 다시 읽고 싶지는 않은 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책의 마지막 장을 덮듯 여기서 그만 끝내겠다며 평생 문학을 사랑해온 사람다운 작별을 고하셨지요. 저는 철학을 보다 사랑하고 그분은 문학과 운명적 동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잊힐까, 아무도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 서서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며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를 기다리듯 죽음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고통스러울까?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엉뚱한 소리를 내뱉지는 않을까? 죽는 순간 혼자 있게 되면 어쩌지? 아니, 누가 옆에 있으면 어쩌지? 저마다 느끼는 두려움은 천차만별입니다. 죽음 뒤에 벌어질 일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죽어갈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다른 이는 추한 모습으로 죽어갈까 두려워합니다. 기력이 쇠하여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천국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천국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질긴 목숨을 이어가느라 배우자를 빈곤에 빠뜨릴까 두려워합니다. 자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가 하면 깨어있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주삿바늘을 두려워합니다. 통증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그리워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명상서적이나 법문집을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접하고 살았는데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더는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임사체험, 전생체험, 윤회 같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아도 부인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에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더군요. 왜일까요? 아마도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일을 당겨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다거나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루빨리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중환자들은 의료진의 말 한마디, 검사 결과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대부분은 긴장, 초조,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한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한 식도염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식사를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이제 그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우선 아내가 승낙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정도 고통을 견디지 않고 떠난다면 자살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을 이어갈 것인가를 정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작용이 심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각자가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 누가 강요하거나 막을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수 없지만 출구 전력은 각자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이상은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떠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외롭지 않았다면, 외국을 떠돌며 뿌리 없이 살지 않았다면, 가족 기반이 끈끈하고 튼실했다면 어쩌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르라고 쓸쓸하던 그 음성이 가슴 아픈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6월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친구를 기억하며 신아연.